저는 보이부 소속 28살 리수연입니다. 체제의 명령으로 17명의 생을 끊은 뒤 나는 그 체제로부터 도망쳤습니다. 10발자국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고 그 빛이 내 등을 스치는 순간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총살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죽을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을 내가 직접 집행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6살 때 처음 선발 통보를 받던 날 나는 그것이 영광인지 형벌인지 아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담임 교사가 교실 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불렀을 때 32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쏟아졌고 그 무게가 등허리를 짓눌러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검은 인민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벽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낡은 난방 파이프에서 새어나오는 쇠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는 이후 12년 동안 내 삶의 배경음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두 남자는 나를 평양 시내 외곽의 단층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간판 하나 붙어 있지 않았고 창문은 전부 불투명 유리로 막혀 있었으며 입구에는 철제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끝에서 형광등 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그 빛 아래서 제복 차림의 여성 한 명이 서류판을 들고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여성이 나에게 건넨 첫 마디는 어머니 건강은 어떠냐는 말이었고 그 질문이 협박임을 나는 그때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나중에야 조각조각 알게 되었습니다. 평균 이상의 체력, 감정 반응 억제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중 숙청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함흥 재련소 기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당원 이력이 깨끗했습니다. 나는 그 깨끗함 덕분에 이 조직에 끌려 들어왔고 훗날 그 깨끗함이 내가 버텨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손에 처음 쥐어진 서류는 입단 동의서가 아니라 비밀 유지각서였고 서명을 거부할 경우 가족의 성분이 재검토된다는 문장이 맨 아래줄에 작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훈련은 6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2시간 달리기, 오전에는 격투훈련, 오후에는 신문기술과 감시방법론, 저녁에는 사상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훈련소 내부에는 창문이 없었고 우리는 몇 월인지 몇 시인지를 훈련 일정표로만 가늠했습니다. 음식은 하루 2끼였으며 콩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바깥의 일반 주민들보다는 분명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의 일부라는 것을 나는 훨씬 나중에야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기수에서 훈련을 함께 받은 인원은 12명이었고 여성은 나를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번호로만 호칭했습니다. 나는 7번이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였고 리수연이라는 이름은 보이부 서류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던 날 교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국가의 손이다. 손은 생각하지 않는다. 명령받은 방향으로 움직일 뿐이다. 그 말이 시멘트 벽에 부딪혀 돌아오던 잔향을 나는 지금도 귀 안쪽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나는 정식 요원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부서는 내부 감시국 소속이었고 주된 임무는 체제 이탈 혐의자 추적과 처리였습니다. 처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나는 첫 번째 임무를 마친 뒤에야 몸으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처음 지목된 대상은 함흥 출신 남성이었는데 나이는 45이었고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류에는 체제 불순 발언 유포라는 항목만 적혀 있었고 나머지는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명령을 수행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 번도 떨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후 6년 동안 17번 반복되었습니다. 17이라는 숫자를 나는 특별히 기억하는 방식으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임무를 마친 뒤부터는 임무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을 어떻게 보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각 공백이 내 안에서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이부 내부에서는 그 공백을 전문적 냉정함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요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반복해서 교육받았습니다. 냉정함과 무감각함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 역시 그 경계를 스스로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임무 이후 처음으로 잠을 자다가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고 숙소방 안에는 난방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등줄기가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나는 그날 대상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는데 놀랍게도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붙어 있던 사진의 윤곽은 떠올랐지만 그것이 실제 사람의 얼굴이었는지 종이장 위의 패턴이었는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분이 사라진 것이 나를 더 유능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나의 평가는 좋았습니다. 지구장은 분기평가서에 감정 통제 우수, 임무 완수율 100%라고 기재했고 그 기재사항은 나를 더 어려운 임무에 배치받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 어렵다는 것은 더 복잡한 상황, 더 많은 목격자, 더 짧은 처리 시간을 의미했고 나는 그 조건들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조직 안에서 가장 낮은 계단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명령은 더 구체적이 되었고 이유 설명은 더 짧아졌으며 나는 그 비율이 역전되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2번째 임무가 끝난 뒤 나는 대상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현관 앞 작은 신발장 위에 어린아이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간색 고무신이었고 뒤꿈치 부분이 달아 있었으며 끈이 한쪽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었고 그것이 내가 지난 6년 동안 걸음을 멈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발의 크기로 보아 4~5살짜리 아이의 것이었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부터 나는 잠들기 전에 그 신발의 색깔을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고 그 버릇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조직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잦은 내부 회의, 특정 요원들의 갑작스러운 발령, 그리고 직속 상관이 사흘째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보이부 내에서 숙청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였고 나는 그 징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징후 이후에 투입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내가 그 징후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15번째
임무 다음 날 아침 서류함 위에 놓인 새 봉투를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새로운 임무 지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상의 이름 옆에는 내가 아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기수 훈련생의 번호였고 우리가 서로의 이름 대신 불렀던 그 숫자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서류함 위에 다시 내려놓았고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단어는 생각보다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봉투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종이 표면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동일한 갱지였고 동일한 봉인이었지만 손끝에 전달되는 감촉이 달랐습니다. 서류함 앞에 선 채로 나는 30초 정도 봉투를 열지 않았는데 그 30초는 내가 보이부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망설임이었습니다. 명령서를 앞에 두고 망설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탈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고 그 알미 오히려 손을 더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멈추었고 그 상태로 몇 초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훈련소 시절 나와 같은 기수였던 8번이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 얼굴은 내가 6달 동안 매일 마주쳤던 얼굴이었고 격투 훈련 중 내 등을 잡아준 손의 감촉까지 기억날 만큼 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시서에는 8번의 현재 주소, 동선, 그리고 처리 기한이 적혀 있었는데 기한은 사흘이었습니다. 나는 지시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기 때문에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고 형광등 빛만이 사방에서 균일하게 쏟아졌습니다. 걸으면서 나는 8번이 무엇을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이름도 몰랐고 어디 출신인지도 몰랐지만 그가 국가에 불순한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은 내 경험상 매우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 훈련은 불순함을 상상조차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8번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나 역시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16번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조직 내부의 구조, 지시 계통, 대상 선정 방식, 그리고 집행 이후 처리 절차까지 전부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지식은 조직에게는 자산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제거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시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기한 첫날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나는 조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속 선임이 복도에서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0.5초 더 길게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0.5초가 내게는 경보음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감시가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8번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바닥에 앉아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계산이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면 8번이 죽고 나는 당분간 살아남겠지만 다음 봉투가 내 이름을 담고 누군가의 서류함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임무를 거부하면 즉각적인 위협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말은 동일했고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 구조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가 어제보다 훨씬 가까운 자리에 와 있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처음에 매우 단순한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부 요원으로서 나는 수십 번 다른 사람의 탈출 계획을 분석하고 차단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진 루트는 명확했지만 그 루트 위에 내가 실제로 서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받아들임이 완성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신분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부 신분증 외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민간인 신분 서류가 있었고, 그것은 과거 임무 수행 중 대상 인물로부터 회수한 여분의 서류였습니다. 조직에 반납해야 했지만 정확히 왜 반납하지 않았는지 당시에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를 숙소 바닥 타일 아래 작은 공간에 넣어두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이 두려움인지 결의인지 나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루트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탈북 루트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간 뒤 몽골 혹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보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두만강 구간의 감시 밀도는 구역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랐고 회령 인근의 특정 지점이 상대적으로 순찰 간격이 긴 것을 나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더 나은 정보를 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혼자 움직일 것인가였습니다. 단독 탈출은 발각 위험이 낮지만 중국 내부에서 극히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동행이 있으면 이동이 복잡해지지만 서로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조직 바깥에서 내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기수였던 8번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조직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서 다음 날 아침 그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8번의 현재 거처는 지시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임무를 위해 제공된 정보였지만 나는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처는 평양 외곽 단층 주택 밀집 구역 안에 있었고 나는 퇴근 이후 사복 차림으로 그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흙길 위에 늦봄 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연탄 타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지시서에 적힌 번호의 문 앞에 서서 나는 두드리기 전에 30초 동안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8번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즉각적인 경계와 동시에 예상했다는 표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표정이 나를 안심시켰고 동시에 이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8번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숫자는 4이었고 나를 포함하면 6명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도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덜 외로워진다는 것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출발은 사흘 뒤로 잡혔고 그 사흘이 내 생애에서 가장 긴 사흘이 될 것임을 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8번이 모아둔 사람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구성이었습니다. 나는 같은 조직 출신의 요원들을 상상했지만 실제로 모인 사람들은 훨씬 다양했습니다.
8번 본인, 함흥 출신의 32살 여성, 그녀의 14살 조카,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을 해온 40살 남성, 그리고 평양 시내 공장 노동자 출신의 25살 여성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해 6명이었고 이 중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밀무역 남성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은 국경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8번의 거처 뒤편 창고였습니다. 창고 안은 낡은 농기구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공간이 좁아서 6명이 앉으면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함흥 여성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14살 아이는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턱을 약간 치켜들고 있었으며 공장 노동자 여성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밀무역 남성만이 유일하게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진짜 침착함인지 체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와 그가 가진 경험이 합쳐지면서 루트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회령 인근 두만강 구간 중 순찰 간격이 가장 긴 지점을 통과한 뒤 중국 연변 조선족 마을에서 이틀을 숨기고 이후 브로커 연결을 통해 몽골 루트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뼈대였습니다. 밀무역 남성은 연변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 그 사람이 다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완전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문제는 14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모든 위험 변수를 2배로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함흥 여성은 조카를 혼자 남겨두고 갈 수 없다고 했고 그 말에 반박할 논리를 나는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함께 가기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이후 우리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바닥에 앉아서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이후에는 이 방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고 이 방에서 보낸 6년의 시간도 전부 뒤에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 내가 한 일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17개의 얼굴이 순서대로 떠올랐다가 사라졌고 나는 그것들을 밀어내지 않고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그 얼굴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안고 가는 것이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새벽 1시에 나는 짐을 챙겼습니다. 민간인 신분 서류, 현금 200만 원,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작은 칼 하나였습니다. 보이부 신분증은 방 안구석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행위가 실제로는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끝으로 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그 빛을 등지고 걸으면서 나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두만강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세조로 나뉘어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동하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따로 움직이기로 했고 역 안에서도 서로 모르는 척 다른 칸에 탑승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봄이었지만 새벽 바람에는 아직 겨울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고 그것이 내가 평양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그 거리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역 안은
새벽 시간임에도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자들, 지방으로 발령받은 간부들, 그리고 행상 보따리를 끌고 이동하는 아주머니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혼잡함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나는 민간인 신분증을 이용해 회령행 야간 열차표를 끊었고 개찰구 앞에서 군인 2명이 탑승객 서류를 무작위로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2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걸음 속도는 유지했습니다. 군인들은 나를 지나쳤고 나는 숨을 참았다가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열차 안침대 칸은 낡고 좁았습니다. 시트에서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고 창문은 절반쯤 열려 있어 밤바람이 간헐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상단 침대에 짐을 올려두고 벽 쪽으로 몸을 붙인 채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칸막이 너머에서 누군가가 기침하는 소리, 열차 바퀴가 레일 이음매를 넘어갈 때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쿵 소리, 그리고 한참 뒤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검문소 인근을 통과할 때 잠시 생긴 정적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쯤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예정이 없는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차장이 칸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칸막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호흡을 최대한 느리고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발소리가 내 침대 앞에서 멈추었고 누군가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이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정지의 시간이 실제로는 3초였겠지만 내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30분쯤 뒤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속도가 회복되었고 창밖으로 어둠 속 들판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손바닥에 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손을 시트에 닦으면서 나는 같은 열차 어딘가에 탄 8번과 나머지 4명이 지금 무사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탈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몸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운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역에서 내리면서 나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주변을 훑었고 플랫폼 끝에서 8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순서대로 확인되었습니다. 6명 전원이 회령에 도착했고 아직 아무도 잃지 않았습니다. 두만강까지는 그곳에서 다시 20km였고 우리는 그날 밤 강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강 너머 중국 쪽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것이 두렵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회령 시내를 벗어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민가 사이 좁은 골목을 따라 이동했고 밀무역 남성이 앞장서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 구역의 골목 구조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고 순찰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늦봄 밤 공기는 강 쪽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었고 흙과 풀이 섞인 냄새가 짙어질수록 강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4살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함흥 여성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강둑 직전 갈대밭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밀무역 남성이 손짓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혼자 앞으로 나아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나는 갈대 사이에 몸을 낮추고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은 어두웠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민가 불빛이 2-3개 보였고 강 표면에는 달빛이 얇게 깔려 은빛으로 출렁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밀무역 남성이 돌아와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순찰이 30분 간격이라는 뜻이었고 직전 순찰이 지나간 지 약 10분이 흘렀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두만강의 이 구간 폭은 약 40m였고 수위는 봄 해빙 이후라 무릎에서 허리 사이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성인에게는 건널 수 있는 깊이였지만 14살 아이에게는 달랐습니다. 나는 아이를 업고 건너는 역할을 내가 맡겠다고 8번에게 눈빛으로 전달했고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온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고 발목을 감싸는 물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나는 발바닥으로 강바닥 돌의 감촉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물살이 예상보다 강했고 중간 지점에서 수위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등 위에서 손을 더 세게 조여왔고 그 손의 떨림이 내 어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강물이 허리 위로 차오르는 감각과 등 위 아이의 무게가 동시에 압박해 오는 순간 나는 숨을 참고 발을 더 깊이 디뎠습니다. 강 중간 지점에서 상류 쪽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이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찰이었습니다. 예정보다 10분 빠른 출현이었고 우리 6명은 아직 강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밀무역 남성이 낮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동시에 몸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강물이 어깨까지 차올랐고 아이의 얼굴이 수면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한 손으로 받쳐들면서 발로 강바닥을 밀어 몸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와 상류 쪽 발자국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표면을 훑쳤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오는 것이 물 위에 반사되어 보였고 나는 눈을 감은 채로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불빛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우리와의 거리는 3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상류 쪽에서 무언가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강변 갈대밭 어딘가에서 짐승이 놀라 뛰어가는 소리였는데 순찰 군인의 손전등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기회라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발을 힘껏 내디디며 중국 쪽 강변을 향해 나머지 거리를 밀어붙였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의 감각을 나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강변 진흙이 발밑에서 깊이 꺼지는 감촉, 강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강 건너편과 같은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지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등에서 내려놓으면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종류의 탈진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변에서 보내는 매 초가 위험이었습니다. 밀무역 남성이 우리를 강변에서 50m쯤 떨어진 숲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낮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곳이었고 땅은 젖어 있었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6명이 숨을 죽이고 앉아서 강 건너편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순찰 손전등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강 쪽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면서 불빛이 점차 상류 쪽으로 멀어졌고 그것이 확인된 뒤에야 나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얼굴이 수면에 여러 번 닿았고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함흥 여성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감싸주었고 밀무역 남성이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아이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떨고 있었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주변에 들릴 만큼 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온 결정이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보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더 급했습니다. 밀무역 남성이 연변의 연락처에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중국산 일회용 휴대폰이었고 신호가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가 통화하는 동안 숲을 가장자리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빛이 동쪽 하늘 끝에서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 그 빛이 밝아지기 전에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강변 감시 인원이 교대하면서 이 구역에 대한 순찰이 강화될 것이었고 우리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발각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것은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연변의 연락처는 2시간 안에 차량을 보내겠다고 했고 픽업 장소는 강에서 2km쯤 떨어진 도로변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 숲을 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나는 6명을 2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주변을 관찰하도록 배치했고 8번이 반대쪽 방향을 맡았습니다. 그 2시간 동안 3번의 차량 통행 소리가 들렸고 한 번은 차가 속도를 줄이며 이쪽 방향으로 헤드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숲을 가장자리까지 닿았을 때 아이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기침 소리는 조용했지만 새벽 정적 속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함흥 여성이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고 나는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도로에서 풀밭 쪽으로 이동해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허리에 손을 가져갔고 그 손이 평소와 다른 것을 찾으려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부를 떠나면서 총기를 가져오지 않았고 손 안에 있는 것은 작은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한 발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10걸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숲을 가장자리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고 손전등 불빛이 비치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서 있다는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칼을 손에 쥔 채로 호흡을 완전히 멈추었고 옆에 있던 8번도 동시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20초, 30초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발자국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도로 쪽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손바닥에 칼 손잡이 무늬가 새겨질 만큼 쥐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픽업 차량이 도착한 것은 새벽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오래된 화물 트럭이었고 운전석에는 50대 조선족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는데 그 무표정이 이 일을 여러 번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물칸에 실린 채소 상자 뒤편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고 덮개가 내려지면서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여전히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나는 내 몸을 아이 쪽으로 붙여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변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2번의 검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에서 차가 멈추었을 때 화물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대화했습니다. 군인이 덮개 바깥을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운전석에서 조선족 남성의 목소리가 짧게 오갔습니다. 이어서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공장 노동자 여성이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해 얼굴을 들었는데 그 표정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는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2번째 검문은 더 짧았습니다. 안전가옥은 연변 외곽 골목 안 2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얼룩이 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계단은 삐걱거렸고 실내에는 묵은 음식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있었으며 바닥에는 6명이 누울 수 있는 요가 이미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뜻이었고 그 준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틀을 이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첫날 낮에는 아래층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커튼 틈새로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범했습니다.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 자전거를 끌고 가는 남자,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도시에서 공기처럼 없는 것이었고 그 없음이 지금은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조선족 남성이 다시 나타나 다음 이동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몽골 루트로 간다는 것이었고 내몽골을 거쳐 고비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경로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2000km가 넘었고 소요 시간은 최소 열흘이었습니다. 브로커 비용은 1인당 미화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었고 우리 6명 중 그 금액을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8번과 눈빛을 교환했고 8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이 가진 것을 전부 합치면 부족한 금액이 아직 남았고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셋째 날 아침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균열은 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 비용 부족분은 밀무역 남성이 먼저 꺼낸 문제였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이미 전부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함흥 여성도 마찬가지였으며 공장 노동자 여성은 처음부터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계산이 수렴하는 지점은 하나였고 그것은 6명이 전원 이동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을 방 안에 꺼내놓은 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밀무역 남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보는 순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두면 이 방 안의 논리가 그 방향으로 굳어질 것이었고 한번 굳어진 논리는 무너뜨리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직 안에서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논리는 처음 한 번만 성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꺼내어 바닥에 놓게 했습니다. 현금, 귀금속, 교환 가능한 물건들이 중앙에 모였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계산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내가 모아둔 현금은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꺼내놓으면서 나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고 나머지는 조선족 남성과 협상을 통해 몽골 도착 이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6명 전원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균열이 봉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무역 남성은 이후 내가 지시하는 방향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따르면서 내면적으로는 저항하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동 시간을 정하면 이유 없이 출발을 늦추거나 나와 의견을 나눌 때 8번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패턴이 쌓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중국 구간에서는 경험이 많다는 이점을
자신의 발언권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욕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이동 중 균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8번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나와 밀무역 남성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고 나는 그 역할 분배를 수용했습니다. 8번은 훈련소 시절부터 사람 사이의 긴장을 읽고 다루는 능력이 나보다 월등했고 그 능력이 지금 이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데는 훈련되어 있었지만 사람을 모으는 데는 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이 탈출에서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함흥 여성이 이마를 짚어보고는 낮게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으며 천장을 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나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은 뒤 한참 동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 방을 떠나 몽골을 향해 2000km를 달려야 했고 그 길 위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변을 떠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차량은 낡은 미니밴이었고 운전사는 조선족 남성이 아닌 처음 보는 몽골계 남성이었습니다. 브로커 연결이 한 단계 더 넘어갔다는 뜻이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뢰관계를 확인한 적 없는 사람의 손에 이동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차 안에서 6명은 짐처럼 쌓였고 창문 바깥의 연변 골목이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골목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강을 건넌 뒤 처음으로 북쪽을 생각했습니다. 내몽골로 진입하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검문소를 3군데 통과했고 두 번째 검문소에서 차가 20분간 멈추어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서류를 제출하고 창구 안쪽 군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시트 아래 공간과 짐 사이에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 팔 아래 웅크린 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작은 몸의 온기가 내 팔에 전해졌습니다. 군인이 차량 뒤편을 돌아보는 발소리가 들렸고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났다가 멈추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한 것은 그로부터 3분 뒤였습니다. 내몽골 평원에 들어서면서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무가 사라졌고 도로 양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황토빛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강했고 차창에 모래가 간헐적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희게 바랜 상태였고 그 광활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나는 이런 종류의 열린 공간에 익숙하지 않았고 사방이 비어있는 풍경이 숨겨질 곳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긴장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여성이 차 안에서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어깨가 규칙적으로 흔들렸고 창밖을 향한 채로 얼굴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언어를 나는 배운 적이 없었고 배우지 않은 것을 꺼내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번이 조용히 그 여성의 옆으로 이동해 어깨 가까이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동작만으로 여성의 어깨 떨림이 조금 잦아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숙박 지점은 내몽골 외곽 작은 마을의 민가였습니다. 집주인은 늙은 몽골인 부부였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루트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재워주는 것이
이미 오래된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으로 양고기 수프가 나왔는데 거의 이틀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한 숟가락을 삼켰을 때 나는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것을 느꼈고 그 감각이 낯설어서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17번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한 번도 눈물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밀무역 남성이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비 사막 구간에서 브로커가 바뀐다는 것이었고 새 브로커는 그가 직접 확인한 적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브로커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사막 한가운데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창문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멈추지 않은 채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 브로커를 처음 만난 것은 내몽골 외곽 주유소 앞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몽골인 남성이었고 그는 우리를 훑어보는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짧은 시선 속에서 후자의 가능성을 더 높게 읽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흘 동안 우리를 사막 너머 몽골 국경까지 안내할 사람이었고 그 사흘 동안 우리의 생존은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출발은 새벽 2시였습니다. 기온이 낮 동안 섭씨 40도를 넘기 때문에 이동은 반드시 야간에만 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나누어 준 물은 1인당 1.5리터였고 사흘치가 아니라 하루치였습니다. 보급은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그 중간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문제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당장 다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밭을 처음 밟는 순간 발이 깊이 빠지는 감촉이 느껴졌고 걷는 것만으로도 평지의 2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이동 거리는 약 20km였습니다. 별이 매우 선명하게 보였고 그것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앞장서서 걸었고 우리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모래 위에서는 발소리도 나지 않았고 6명이 줄지어 걷는데도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 밀무역 남성의 발걸음 패턴, 공장 노동자 여성의 호흡 리듬이 각각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그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이상한 소리가 끼어들지 않는지 계속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이틀째 낮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간 보급 지점이라고 한 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지점을 잘못 잡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아이가 입술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함흥 여성이 자신의 남은 물을 아이에게 전부 주었고 그 이후 그녀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느려짐이 탈수 초기 증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줄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태양이 모래 위에서 반사되어 눈을 찌르는 것 같았고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낮 브로커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눈치챈 것은 밀무역 남성이었고 그가 나에게 조용히 알렸습니다. 브로커는 같은 지형을 2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의 형태와 그 사이 낮은 분지 구조가 반복되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지형의 반복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군사훈련 중 배운 지형 판독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이것을 지적하면
그가 이탈하거나 갈등이 생길 위험이 있었고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같은 곳을 맴돌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브로커 옆으로 다가가 별자리를 이용해 현재 방향을 짚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습득한 방법이었고 사막에서의 적용은 처음이었지만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북극성의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했고 그것을 브로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항하다가 결국 내가 제시한 방향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자정을 넘어서 지평선 너머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고 브로커가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빛이 보급 지점이었는지 아니면 국경 감시 시설이었는지는 가까이 가기 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빛은 보급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도감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물과 건빵 몇 개를 받아 나누는 동안 브로커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는데 몽골 국경 철조망 구간에서 최근 감시 강화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과 가능한 지점이 기존보다 좁아졌고 서치라이트 순환 간격이 예전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두만강 앞에서 느꼈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이 사막으로 바뀌었을 뿐 그 감각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국경 철조망 앞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였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고 고비의 어둠은 두만강 변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철조망의 높이는 약 2m였고 위쪽의 가시 철선이 이중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절단해둔 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구간의 위치를 찾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우리는 모래 위에 엎드려 있었고 서치라이트가 60초 간격으로 국경선 위를 훑쳤습니다. 빛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에 얼굴을 눌렀고 모래에 서늘하고 고운 감촉이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절단된 구간은 성인 한 명이 몸을 최대한 낮추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통과했고 이어서 밀무역 남성 8번 공장 노동자 여성 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내가 먼저 통과한 뒤 함흥 여성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지나간 직후 내가 철조망 구간에 몸을 밀어 넣었고 가시 철선이 등에 스치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옷이 찢기는 소리가 났고 가시가 어깨 부분 피부를 긁어 지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통과하고 나서 등에서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고 피가 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를 받아드는 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함흥 여성이 철조망 구간 안으로 아이를 밀어 넣었고 나는 반대쪽에서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옷이 가시에 걸렸고 당기면 옷이 찢기거나 가시가 피부를 파고들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가시 부분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아이를 밀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치라이트가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들렸고 빛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한 번에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가 철조망을 완전히 통과한 것은 서치라이트 빛이 우리로부터 30m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모래 위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빛이 우리 바로 위를 지나갔고 그 순간 아이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에 전달되었습니다. 빠르고 강한 박동이었습니다. 빛이 지나간 뒤 나는 일어나지 않고 30초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일으켰을 때 처음으로 이 땅이 몽골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함흥 여성이 마지막으로 철조망을 통과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6명이 전원 몽골 쪽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직 완전히 노출된 평지 위에 있었습니다.
몽골 국경 수비대에게 발견된 것은 국경을 넘은 지 2시간 뒤였습니다. 새벽빛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은신 지점을 찾으려 했지만 고비의 평지는 숨을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햇빛이 우리 6명의 실루엣을 사방에서 드러냈습니다. 국경수비대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달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14살 아이와 탈수 상태의 함흥 여성을 데리고 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2손을 들었고 나머지 5명도 따라했습니다. 억류시설은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소규모 이민자 수용시설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내부는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우리는 성별에 따라 분리된 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여성은 나 함흥 여성, 공장 노동자 여성, 그리고 아이였습니다. 방 안에는 간이 침대 4개와 낡은 세면대가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철창 너머로 흐린 몽골 하늘이 보였고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발 아래에 북한 땅이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 당국은 우리를 즉각 강제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탈북자를 한국 대사관에 인계하는 비공식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이 루트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고 그 사이 중국 당국이 몽골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나는 수용 첫날 통역사를 통해 대화한 몽골 담당자의 태도에서 이 상황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담당자는 우리의 북한 출신을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했고 특히 내 과거 직업에 대해 여러 번 물었습니다. 과거 직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처음부터 준비한 문제였습니다. 보이부 요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처리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고 최악의 경우 중국이나 북한의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함흥 제2인민학교 교원이라고 답했고 그것은 어머니의 직업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보이부에 들어간 것을 알지 못했고 나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를 것이었습니다. 수용시설에서 보낸 열흘은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이었습니다. 탈출 중의 압박이 외부에서 왔다면 이 열흘의 압박은 내부에서 왔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면서 자신이 한 일들을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17개의 얼굴이 돌아왔고 나는 그것들과 함께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잠에서 깨어나 울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눈이 건조하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담당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짧게 통보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내 얼굴이 어떤지 볼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확인한 얼굴은 출발 전과 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를 기다리면서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소리내어 발음해 보았습니다. 그 발음이 입안에서 어색하게 돌았고 그 어색함이 오히려 실제한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남성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으로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면담실은 수용시설 안의 작은 회의실이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 여러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 관계자가 먼저 신원 확인 절차를 설명했는데
말하는 방식이 위압적이지 않았고 속도가 느렸습니다. 나는 그 느린 속도가 배려인지 훈련된 기술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면서 그 분석 자체를 멈추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보이부식 사고 방식이 몸에 박혀 있었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신원 확인 질문은 출신 지역, 가족 구성, 평양 체류 경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준비된 답을 순서대로 내놓았고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관계자가 평양에서의 직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관명을 묻기 시작했고 그 기관명은 보위부 하위 부서들의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교원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면담의 방향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과 일부를 공개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공개는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특수 케이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것이 입국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이미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나는 결국 절충을 선택했습니다. 직업을 국가기관 소속 행정 직원으로 수정했고 구체적인 부서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그 답을 기록했고 더 이상 그 방향으로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면담의 두 번째 부분에서 관계자가 탈북 동기를 물었습니다. 나는 준비된 답을 꺼내려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숙청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8번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12번째 임무 이후 현관 앞 빨간 신발을 보고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순서를 매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가장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 그 말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관계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보호 신청 동의서였습니다. 서명란 앞에서 나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의 연결이 공식적으로 단절된다는 것, 그리고 리수연이라는 이름이 이제 다른 국가의 기록에 남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렸고 그 얼굴을 지우지 않은 채로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감촉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방으로 돌아와 함흥 여성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면담을 마친 상태였고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여성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있었고 8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밀무역 남성만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잠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다섯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무게를 안고 있었고 그 무게가 이 방 안에 조용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사라질 날이 올 것인지 그날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 처음 올랐을 때 나는 좌석 벨트 착용 방법을 몰랐습니다. 옆자리 승무원이 다가와 도와주었고 나는 그 동작을 받아들이면서 이 작은 무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반복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창밖으로 몽골 초원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기체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의 진동이 발바닥과 등받이를 통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공중에 뜬다는 것이 이런 감각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방콕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연결해준 탈북자 지원 단체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콕 외곽의 임시 숙소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한국 입국을 위한 마지막 서류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임시 숙소는 조용한 주택가 안에 있었고 처음으로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몽골에서도 아닌 공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고 천장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를 잠깐 잊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잊음이 무서웠습니다. 방콕에서의 일주일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은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고 감시할 필요가 없고 다음 이동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왔습니다. 생각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렀고 17개의 얼굴 중 가장 마지막으로 본 얼굴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따라 한국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입국일이 확정된 것은 방콕 도착 닷새 뒤였습니다. 관계자가 전달해준 날짜를 들었을 때 8번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훈련소 이후로 그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고 그 웃음이 훈련소 시절보다 훨씬 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함흥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날짜를 거듭 확인했고 공장 노동자 여성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밀무역 남성은 창문 쪽으로 돌아서 있었는데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들을 한 명씩 바라보면서 이 6명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방콕 공항 탑승구에서 나는 창밖에 세워진 비행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릴 땅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반복했고 그 이름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내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고개를 돌려 함께 창밖을 보았습니다. 방콕의 새벽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이 섞인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것이 내가 살면서 본 가장 많은 색이 섞인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하늘이 점점 위로 올라갔고 나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로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냄새가 없는 공기였고 온도가 정확하게 조절된 공기였으며 사람이 많은데도 소음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통로를 걸으면서 발걸음을 의식했습니다. 이 바닥이 한국의 바닥이고 이 공기가 한국의 공기라는 것이 아직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도착했지만 머리는 아직 두만강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줄이 길었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창구가 나뉘어 있었고 우리는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별도 창구로 이동했습니다. 창구 안쪽의 심사관이 서류를 확인했고 그 과정이 예상보다 길게 걸렸습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카운터 너머 심사관의 표정을 읽으려 했고 그것이 아직도 습관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은 읽을 것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업무적이었고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6명이 전원 입국 심사를 통과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8번이 내 옆에 섰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거대했고 빛이 균일하게 밝았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 6은 속도를 맞추지 못한 채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추어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기계처럼 작동은 되지만 리듬이 아직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공항 내 탈북자 지원 창구에서 대기하는 동안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창구 옆 자판기에서 나온 음료수를 손에 쥐고 캔 표면에 한글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공간에서 일어난 가장 작은 사건이었지만 나에게는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함흥 여성이 그 옆에서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고 공장 노동자 여성은 그것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밀무역 남성은 캔 하나를 받아들고 라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담당자가 다가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기간, 이후 하나원 입소, 그리고 정착 지원 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몸이 반응했습니다. 조사라는 단어와 신문이라는 단어가 조합되는 순간 오래된 감각이 반사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억누르면서 담당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조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기 직전 나는 잠깐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출국장 너머 유리벽 바깥으로 활주로가 보였고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이 공항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지나온 거리, 건너온 강, 통과한 사막, 넘어온 철조망이 그 비행기 뒤편 어딘가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여기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 나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앞에서 이동을 안내했고 나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합동신문센터는 예상보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벽이 두껍고 복도가 넓었으며 각 방은 개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입소 첫날 방 배정을 받고 짐을 풀면서 이 공간이 감금인지 보호인지를 구분하려 했습니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었고 식사가 하루 3번 나왔으며 창문으로 외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고 다른 입소자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조건이 자유는 아니었지만 내가 살아온 공간들에 비하면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조사는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40대 남성이었고 말투가 일정했으며 표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첫 질문은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이었습니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어지는 방식이었고 나는 그 방식이 훈련된 신문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나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식이 이 자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문하는 쪽과 받는 쪽이 뒤바뀐 것이었고 그 뒤바뀜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직업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몽골에서보다 훨씬 구체적이었고 조사관은 보위부 조직 구조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3번째 질문쯤에서 절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행정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았고
그 손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를 말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소 후 처음으로 보위부 소속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수행한 임무의 수와 성격을 진술했습니다. 말하면서 나는 그 내용이 이 방안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계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진술을 멈추게 될 것이었고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방안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내가 한 말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일반 탈북자는 보통 수십 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나의 경우는 2달이 넘었습니다. 조사관이 바뀌었고 새로운 조사관은 질문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임무의 명령 개통, 내가 알고 있는 보위부 내부 정보, 탈북 결정을 내린 시점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성실하게 답했고 답하는 과정이 일종의 정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꺼내는 행위가 그것들을 내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자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사흘 전 조사관이 처음으로 나에게 질문 외의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을 받고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이외의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이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상상할 언어가 아직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그것도 괜찮다고 했고 그 말이 그날 내가 들은 말 중 가장 이상하게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빛이 복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이 그날까지 내가 이 나라에서 본 가장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것은 가을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처음 마당에 섰을 때 나무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것이 낯선 색이었습니다. 평양에도 가을은 있었지만 이 색은 달랐습니다. 더 붉었고 더 많은 종류가 섞여 있었으며 바람의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나는 그 색들을 보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고 옆에 있던 직원이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괜찮다였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오후에는 직업 탐색과 생활 기술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조가 낯설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일정이었고 따르지 않아도 처벌이 없었으며 교육의 목적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게 돕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선택이라는 개념을 생애 처음으로 일상의 단위로 다루기 시작했고 그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8번과는 하나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성시설과 여성시설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공동교육 시간에 마주쳤고 우리는 처음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설명할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소 동기이자 탈북 동행이었고 내가 임무 명령을 받은 대상이었으며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함흥 여성과 아이는 하나원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이는 교육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았고 한국어 억양을 배우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함흥 여성은 아이가 수업을 받는 동안 옆에 앉아 함께 받아쓰기를 했고 저녁마다 아이와 나란히 앉아 그날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단단함이 나에게는 없었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인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나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고 내가 말을 시작하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상담 시간에 나는 12번째 임무 이후 현관 앞에서 본 빨간 신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 목이 막혔고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네 번째 상담 시간에는 끝까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래도 된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나원 마당에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소를 앞둔 마지막 주에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것이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지만 내가 한 일들을 아는 채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이 충분하다는 뜻인지 더 필요하다는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마지막 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이 공간에서 보낸 시간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첫날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손에 쥔 채로 건물 외벽을 올려다보았고 이 건물 안의 방 하나가 내 것이라는 사실이 아직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평양에서 숙소는 조직이 배정했고 탈출 과정에서 머문 모든 공간은 임시였으며 합동신문센터와 하나원은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한 통과점이었습니다. 이 문 뒤의 공간은 그것들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나를 여기서 내보낼 권한이 없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자유의 첫 번째 실체적 형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방이 나를 맞았습니다. 지원기관에서 제공한 기본 가구가 있었고 창문으로 저녁 서울의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동안 방 중앙에 서 있다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허용이 어색했습니다. 몸이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았고 그 기다림에 응답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오늘 저녁 뭘 먹을지를 물었고 그 물음이 작지만 진짜 선택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이해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순서를 몸에 익히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계속 낯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화면으로 알 수 있다는 것, 병원에 가면 진료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는 것, 야간에 혼자 걸어도 아무도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 처음 경험하는 종류였습니다. 그것들이 쌓이면서 나는 이 나라의 작동 방식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8번은 같은 달 서울 다른 구에 정착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쯤 만났고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설명보다 먼저 몸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8번이 이름을 바꾸었다고 알려주었고 나는 그새 이름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그 이름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나는 여름 끝 무렵에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원기관에서 연결해준 자원봉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왔고 나는 처음으로 배우기 위해 앉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공부는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아직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알미 예상치 못하게 작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내가 처음으로 느낀 기쁨이었고 그 기쁨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실감이 났습니다. 17개의 얼굴은 아직 옵니다. 특히 빨간 신발의 아이를 생각하는 날이 있고 그런 날은 잠이 늦게 옵니다. 상담은 계속 받고 있고 말이 조금씩 더 나와지고 있습니다. 언제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두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압니다. 서울의 겨울은 평양의 겨울보다 따뜻했고 그러나 내가 느끼는 차가움은 기온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차가움을 없애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는 방식이고 기억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봄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날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서 그 숫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 나라에서 스스로 이루어낸 첫 번째 결과라는 것은 알았고 그 알미 소리 없이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했고 그 생각이 가슴 안쪽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어머니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지를 아직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여름에 대학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지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결국 사회복지학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사람을 빼앗는 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무언가를 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속죄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속죄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고 이 방향이 지금 내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향이었습니다. 함흥 여성과 아이는 경기도 외곽에 정착했고 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가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왔을 때 나는 그 사진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고 웃음이 두만강 강변에서 내 등에 얹혔을 때의 그 떨리는 몸과 같은 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내가 한 선택 중 옳은 것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나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8번은 지금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많다고 했고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쯤 만났고 이제는 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탈출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후회라는 말이 너무 작은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무언가였고 그 무게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이고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이 어떤 날은 선명하고 어떤 날은 흐립니다. 17개의 얼굴이 오는 날은 커피를 다 마시지 못하고 창밖을 오래 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압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짐을 내려놓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매일 아침 내가 하는 결정입니다. 책상 한쪽에는 빨간 고무신 한 켤레를 두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